그 드레스는 2013년 7월 캐나다데이 세일 기간에 밴쿠버의 작은 창고에서 픽업되어 한국으로 수입되었다. 디자이너 드레스이긴 하지만 신인 디자이너의 드레스라 할인폭이 컸다. 택에 붙은 가격은 15,000달러. 최종 할인가는 3,500달러였다. 사이즈는 4. 하지만 살짝 크게 나온 데다가 코르셋 조임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55에서 77까지 입었다. 하나. 드레스는 한참을 선택받지 못했다. 화려하지 않은 기하학적인 선의 드레스였다. 수제 레이스도 비즈나 새킨도 없어서 마치 종이접기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샵에서 괜히 들여왔나 하고 후회를 할 즈음 첫 번째 여자가 그 드레스를 골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 특수효과 넣어주잖아요. 갑자기 더 예뻐 보이게. 그거 거짓말인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아무 효과 없네. 그냥 나네요. 여자는 화장도 머리도 하지 않고 찾아와서는 아주 건조한 표정으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까 거 다시 입어보시겠어요? 아니요. 이걸로 정할게요. 최초로 입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드레스 수명은 7번 안팎이 끝인 거. 샵에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자는 특별히 인상 깊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둘. 너무 조이지 말아주세요. 쉽게 기절하는 편이라. 두 번째 여자는 긴장하면 종종 미주신경성 실신을 하는 체질이었다. 그래서 드레스를 볼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코르셋 부분이 얼마나 숨쉬기 좋을지를 따졌다. 여자에게 조이는 옷은 도움될 리 없었다. 상대적으로 가슴통이 여유 있게 나온 수입 드레스 위주로 고르다가 그 드레스를 골랐다. 그래도 그렇게 편하진 않았다.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기절하지 않고 무사히 식을 치렀다. 마지막으로 드레스를 벗으며 들이켠 숨이 달콤했다. 이제 살겠다.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도우미 분이 웃었다. 후에 드레스와 코르셋을 입은 여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숨은 쉬고 있는 건지 신경이 쓰여서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배우들은 저걸 얼마나 오래 입고 견뎌야 했을까? 정말 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자꾸 딴 생각을 했다. 한 명이 기절하는 장면이 나오자 여자는 그럼 그렇지 하고 납득해버렸다. 셋. 전혀 결혼할 계획이 없었는데 스카프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혼하게 되었다. 그냥 스카프가 아니었다. 운명의 스카프였다. 세 번째 여자는 그 스카프를 한 날이면 칭찬을 잔뜩 받았다. 색상과 무늬, 크기와 소재가 여자에게 완벽했다. 바탕색은 하늘색이었다. 어떤 모양으로 매도 독특하게 살아있었다. 원피스에도 블라우스에도 티셔츠에도 다른 매력을 어울렸다. 그래서 외근처가 여러 군데였던 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그 스카프를 잃어버리자 매우 상심하고 말았다. 똑같은 스카프를 다시 사려고 했지만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후였으므로 백화점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재고를 구할 수가 없었다. 같은 무늬의 다른 색상은 남아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원하는 스카프가 아니었다.
해외 직구 시도는 실패했다. 여자는 결국 포기했고 옷장을 5번 열면 3번 한숨을 쉬었다. 포기하지 않은 건 여자의 남자친구 쪽이었다. 수통의 국제전화와 간절한 이메일로 남자는 똑같은 스카프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 한 달 동안 온 유럽 사람들을 귀찮게 하며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여자를 사랑하는지도 깨달았다. 그래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스카프와 2 사람이 데이트했던 거의 모든 장소에 혼자 다시 가서 사진을 찍고 편지를 써서 만든 앨범으로 프로포즈했다. 여자에겐 다른 계획이 많았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고 해외 연수도 계획되어 있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줄게. 그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야.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왜 스카프가 2장이야? 혹시나 또 잃어버리면 속상할 테니까. 너무하잖아. 날 뭘로 보는 거야. 남자는 여자가 감동해서 울 줄 알았는데 전혀 울지 않아서 조금 섭섭했지만 넘어가기로 했다. 여자가 그 드레스를 고른 이유는 아무 장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하늘색 스카프를 거즈를 대고 조심스럽게 다려 벨트 모양으로 접었다. 드레스와 스카프는 원래 세트였던 것처럼 어울렸다. 넷. 4번째 여자는 결혼 1달 전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전셋집을 구하면서 날짜가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휴가도 내지 못하고 2번의 이사와 결혼 준비를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 와중에 싱크대가 문제였다. 젖어서 썩어 들어간 싱크대 아래에서 끊임없이 바퀴벌레가 나왔다. 한국 바퀴벌레가 맞나 싶게 커다랬다. 방역업체를 불렀더니 싱크대를 통째로 갈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외국에 있어 전화를 잘 받지 않는 집주인을 욕하면서 약을 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남자친구는 청첩장을 나눠준다는 핑계로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여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바퀴벌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야근을 하고 일찍 퇴근한 날은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집에서는 잠만 겨우 얕게 잤다. 그 큰 돈을 들인 집에 들어가기 싫다니 상황에 너무 화가 났다. 바퀴벌레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남자에게도 화가 났다. 그런 상태에서 자잘한 결혼 준비를 혼자서 맡아 하다가 결혼식 이틀 전에 터지고 말았다. 지난 1달 같은 날들이 이어지느니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다. 남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고 맨손으로 썩은 싱크대를 뜯어내며 사과했다. 여자는 잠을 깊게 자지 못해 상한 얼굴로 드레스를 입었다. 다섯 번째 여자는 어렸다. 23살이었다. 모든 것은 어른들이 결정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남자 쪽 집안에서 서둘렀는데 흔히 말하는 알아주는 집안이었으므로 여자의 부모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딸의 결혼에 동의했다. 어리고 깨끗하지.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이상했다. 피부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마음속에서 의문들이 부글거렸지만
아직 표면까지 떠오르진 않았다. 여섯 번째 여자의 목 뒤에는 타투가 있었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머리 쪽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나이트메어 머신이라는 장난스러운 문구였는데 샵에서 시험삼아 머리를 업스타일로 틀어 올리자 아주 잘 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 쪽이 돌연 비난을 해왔다. 너는 그거 할 때 결혼할 생각은 하나도 안 했냐? 진짜 보기 싫어. 철들었으면 레이저로 지우든가 했어야지. 25살에 한 타투였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원래는 업스타일을 하지 않거나 파운데이션으로 가릴 셈이었지만 남자의 갑작스러운 짜증에 그 온건한 계획들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 몸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야. 지금은 너보다 마음에 들거든? 2주 동안의 팽팽한 신경전 끝.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자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돌아보았다. 역시나 멋진 타투였고 드레스랑도 잘 어울렸다. 내 몸은 내 거야.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다들 보라고 해. 44명의 여자 중에 가장 멋진 워킹으로 입장했다. 일곱. 어느 쪽 친구가 더 많이 오는지 내기를 했다. 신랑 쪽도 자신이 없지 않았는데 신부의 압승이었다. 사진을 2번에 나눠 찍어야 할 정도였다. 7번째 여자는 사람을 좋아했고 파티를 좋아했고 결혼식도 해본 중 가장 큰 파티라고 생각했다. 드레스는 그 파티에 잘 어울렸다. 부부는 20번가량 집들을 했는데 집들을 끝내고 나니 이사갈 때가 다시 찾아왔을 정도였다. 여덟 번째 여자는 칼럼니스트였다. 여자는 결혼해서 사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혼잣말을 했다. 이제 환멸에 대해서는 웬만큼 쓸 수 있겠군. 아홉. 두 사람 다 대학원생이던 9번째 커플은 원래 혼인신고만 하고 살려고 했다. 식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고 실용적인 성격들이었다. 그간의 저금으로 학교 앞에 투룸을 구해 깔끔하게 꾸몄다.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그렇게 2년을 사는 동안 양가에서 폭격이 끊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식은 꼭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자의 어머니가 울고 남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은 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상의해서 생략했던 그 모든 과정을 결국 다 해야만 했다. 자포자기의 상태로 드레스를 골랐다. 여자는 고전문학 전공자였는데 고전문학 속 영웅들이 대다수 고아들인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고아들만이 진정으로 용감해질 수 있다고 말이다. 위약금을 물고 대여가 취소되었다. 혼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때문이었다.
11. 11번째 여자는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다. 웨딩 플래너의 제안들을 웬만해선 거절하지 않았다. 열둘. 12번째 여자는 최대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는 심지어 결혼 반지마저도 원하지 않았다. 여자는 가는 실반지가 아니면 좋아하지 않았다. 돌출된 부분이 있는 반지는 세수할 때 얼굴을 긁고 니트의 올을 잡아채기 마련이었다. 평소에 빼고 있다가 외출할 때 특별히 찾아 낄 것 같지도 않았다. 취향과 성향의 문제였다. 하지만 다이아는 꼭 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로서는 며느리 될 12번째 여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살면서 다이아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없을 텐데 말이다. 12번째 여자는 취향은 확고했지만 고집은 세지 않았으므로 적당히 타협하기로 했다. 열심히 조사해 종로에서 가장 저렴한 가게를 찾아냈다. 제일 작고 제일 등급이 낮은 다이아몬드면 돼요. 종로의 귀금속점 사장은 12번째 여자가 매우 가난한 신부라고 오해해버렸다. 그리하여 여자가 반지를 찾으러 왔을 때 자랑스럽게 2단계 등급이 높은 다이아로 만든 반지를 내놓았다. 그렇게 등급이 낮은 다이아는 국내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금방 간파했고 반지를 찾으러 간 날 입은 옷이 가난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그 드레스를 고른 것도 반짝이지 않아서였다. 열셋. 13번째 여자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온 사촌 언니를 반겼다. 사촌 언니는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으면서 속삭였다. 결혼 생활 안에서 너를 변호해줄 사람은 없어. 너밖에 없어. 그게 안 되면 언니한테 전화해. 사촌 언니는 변호사였다. 13번째 여자는 의아했으나 이후 이어진 결혼 생활에서 언니의 말뜻을 이해했다. 13번째 여자 말고는 아무도 13번째 여자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수없는 요구들을 해올 뿐이었다. 스스로를 지킬 사람은 스스로밖에 없었다. 다행히 아직 사촌 언니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다. 열넷. 14번째 여자는 재혼이었다. 한 번만 더 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꽤 희망적이었다. 성격이 잘 맞으니까 말이다. 각자의 성격은 결혼이라는 기계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부품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애초에 맞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굴러가야 할 텐데.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작업복을 입듯 드레스를 입으며 여자는 가볍게 생각했다. 열다섯. 언니, 결혼 생활은 어때요? 굴욕적이야. 친한 후배가 물어왔을 때 그렇게 대답한 15번째 여자는 놀라고 말았다. 반사적인 대답일 뿐이었는데
그 대답을 곱씹으니 불명확했던 감정들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기본적으로 잔잔하게 굴욕적이야.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결정권을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아. 인생의 소유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기분이야. 하지만 형부가 잘해주잖아요. 좋아 보였는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제도에 숙이고 들어간 거야. 그리고 그걸 귀신같이 깨달은 한국 사회는 나에게 당위로 말하기 시작했지. 당위로요? 갑자기 모두가 나에게 해야 한다로 끝나는 말들을 해.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말 듣지 않은 지 오래됐었는데 대뜸 다시. 예를 들면요? 남편과 나는 같은 시험을 붙었잖아. 그런데 가족들이 내게만 살살 다닐 직장을 들어가야 한다고 말해. 왜 나는 살살 살아야 하지? 왜 그게 당연하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굴욕적이야. 거기까지 말하고 15번째 여자는 말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들을 잠시 가만히 헤아렸다. 열여섯 번째 여자는 그 드레스를 입고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했다. 남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가 깨지고 치료를 받았다 재발하고 퍽치기를 2번 당해 한 번은 입원하고 2번째 치료가 실패하고 겨울에 길에서 자다가 입이 돌아가서 다시 입원했을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아니라 병 탓인 걸 알면서도 더 이상은. 아마 다음에 소식을 들으면 부고겠지. 이혼 수속이 끝나고 여자가 말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길에서 죽지 마.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열일곱 번째 커플은 애주가들이었다. 술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했다. 여전히 식비보다 주류비가 더 많이 들지만 집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서로밖에 다른 술친구는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근사한 주류 장식장도 샀다. 온도를 칸칸이 맞출 수 있다. 애주가일 뿐 포금은 하지 않고 애초에 튼튼한 간을 타고났다. 튼튼한 간의 유전자를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임신 중 금주해야 할 걸 생각하면 여자는 아직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열여덟. 청첩장을 주는 날이었다. 친구 5명을 불러 저녁을 사줬는데 한 사람은 동성애자였다. 갑자기 그 애가 불쑥 말했다. 나는 이제 결혼식 안 가. 축의금도 안 낼 거야. 반쯤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오긴 와야지. 야, 넌 내지 마. 아님 기분만 내게 5,000원만 내. 집에 오는 길에 18번째 여자는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했다. 축의금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결혼은 겉에 포장을 걷어내면 결국 법의 문제, 제도의 문제, 보호의 문제니 말이다. 여자의 친구는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동성 결혼이 얼른 가능해져야 할 텐데
관련 뉴스를 따라 읽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 많이 다른가? 언젠가 다른 친구가 물었을 때였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난 다음 단계로 안 가는 느낌이더라. 다음 단계가 없는 느낌이고. 촌스럽잖아, 결혼. 그래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너무 커. 그렇지. 미안하다. 네가 왜 미안해? 몰라. 미안해.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왔는데 그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신경 쓰였다. 친구의 우울을 감지하고 있었다. 변화가 없는 사회는 아니지만 변화가 느린 사회라서 친구가 지쳐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오지 않는다 해도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여자는 마음먹었다. 친구는 사진을 찍을 때 나타났다. 늦어서 미안. 아니야.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잠깐 손을 잡았다 놓았다. 장갑 위에 감촉이 오래 남았다. 열아홉. 프리랜서인 여자는 출근하는 남편 앞에서 문어춤을 추었다. 비켜, 이 타코야키야.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나를 토막칠 수 있어? 남편이 돌아올 때는 어떤 춤을 출지 고민해볼 참이었다. (20)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20번째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속았나?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오랫동안 속아서 똑같은 삶의 궤도를 선택해버렸나? (21)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21번째 여자의 남편은 빈정거렸다. 그렇게 매사 우울해서 어떻게 사니? 차라리 약을 먹어라, 응?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다. 내 우울은 지성의 부산물이야. 너는 이해 못해. (22) 이렇게 추운 날에는 발가벗고 안고 있는 게 최곤데. 여자는 실수로 너무 크게 말해버렸다. 골목에 둘만 있는 줄만 알고서. 지나가던 사람이 흠칫했고 두 사람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번화가의 어두운 골목이었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결혼하면 굳이 애써 만나지 않아도 겨울 내내 껴안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까?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다. 여자는 전자책 유저였고 남자는 스님처럼 옷이 없었다. 덕분에 아주 작은 집에서 매일 껴안고 있을 수 있었다. 맨살과 맨살 사이의 온기, 그것을 위해.